어머님, 이 반찬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솜씨는 정말 따라갈 수가 없네요. 민우 씨가 요리 잘하신다는 얘기를 자주 하더니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구나. 많이 먹어라. 그러니까 내가 엄마 음식 최고라고 했잖아. 소희가 이렇게 잘 먹어주니까 엄마도 기분 좋으시죠? 그럼요. 어머님 같은 분을 시어머님으로 모시게 될 생각에 너무 든든해요.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두 분 천천히 드세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너무 옛날 방식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민우 씨랑 제가 어머님 방식에 맞추느라 힘든 거 모르시죠? 뭐라고? 내가 너희한테 힘들게 한다고? 난 그저 너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도움을 주고 싶은 거야. 도움이요? 어머님이 관리하는 상가 문제도 그렇고 모든 걸 어머님 뜻대로 하려고 하시는 게 도움이라고요? 솔직히 그게 방해로 느껴질 때도 많아요. 방해라니? 내가 너희에게 뭘 방해했다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어머님,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민우 씨를 위해서예요. 민우 씨가 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민우가 스트레스를 받아? 그게 네가 판단할 일이냐? 민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진 모르겠지만 너 지금 너무 버릇없게 말하는 거 아니냐? 버릇없다니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다 버릇없는 거예요? 어머님이 민우 씨를 너무 붙잡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죠. 너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 민우한테 다 얘기할 거야. 너 지금 너무 오버하고 있어. 어머님, 민우 씨가 이걸 다 알면 오히려 어머님한테 실망할걸요? 제가 어머님한테 예의 지키는 게 어디까지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의? 지금 내 말과 행동이 다 예의라고 생각해? 민우 앞에서는 천사처럼 굴더니 여기선 진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어머님이야말로 민우 씨 앞에서 너무 다르게 행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우 씨가 어머님 말씀만 믿고 저를 오해하게 되는 게 얼마나 억울한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오해하게 만든다고? 지금 내 말은 정말 도를 넘었다. 민우한테 솔직히 다 말할 테니 두고 보자.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민우 씨는 제가 더 잘 아껴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아들이 화장실을 가니 예비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너무 예의 없게 구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MZ세대라고 하면서 이런 상황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제가 보기엔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는데요. 대화에선 며느리가 너무 불효시 같은데요. 제가 잘못 느끼는 걸까요? 몇 번을 생각해봐도 너무 싹퉁머리가 없는데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경기도 분당에 사는 65세 김순자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 교수로 평생을 일했고 지금은 상가 세 채를 소유한 건물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며 많은 성과를 이뤘고 덕분에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제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아들 민우가 결혼하겠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예비 며느리 소희를 만나고 나서부터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댁의 재산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였고 평소 행동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걱정이 지나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희가 운영하는 매장과 그녀의 행동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불길한 예감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저는 소희의 이중적인 행동과 숨겨진 민낯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그녀와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오늘은 저의 아들 민우와 예비 며느리 소희 그리고 저 사이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감정과 고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본 예비 며느리 소희는 유난히 화려한 옷차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명품 가방과 시계, 반지까지 매장을 운영한다고 하더니 정말 잘 나가는 사장님인가 싶었습니다. 첫 인사를 나누고 앉자마자 소희의 시선이 저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향했습니다. 제가 소중히 간직하던 결혼 30주년 기념 선물이었는데 소희는 눈을 반짝이며 가격대를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님, 그 목걸이 정말 예쁘네요. 혹시 까르띠에인가요? 네, 맞아요. 와, 비싸셨겠어요. 몇 캐럿이세요? 예의상 답해주려는 찰나 소희의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건물이 몇 채나 있는지, 월세는 얼마나 받는지. 어머님, 여기가 분당에서도 가장 비싼 아파트 아닌가요? 아들이 여자친구를 처음 데려온다고 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저녁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을 둘러보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백화점에서 갓 사온 듯한 명품으로 차려입은 소희는 인사도 제대로 하기 전에 제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부터 유심히 살폈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소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산 관련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처음 보는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실례라는 걸 모르는 듯 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다더니 이상하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다녔다는 걸 알게 되었죠. 심지어 제 방까지 살짝 들어가 구경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방이 참 많으시네요. 나중에 저희가 같이 살아도 되겠어요. 아들이랑 결혼하면 이 집에서 모시고 살고 싶어요. 말투는 친근했지만 눈빛은 제 재산을 탐내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부동산 중개인처럼 이것저것 물어보는 소희를 보며 속이 불편했습니다. 아들은 연신 소희의 신뢰되는 말들을 막으려 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희의 관심사는 오로지 저의 재산 목록을 파악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첫 만남부터 이런데 앞으로는 어떨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예비 며느리는 의류 매장을 하는데 직원들 고생해서 커피도 가끔씩 사준다는 소희가 내뱉은 말이 떠올라 매장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소희가 직원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나 싶어 기분 좋게 찾아갔던 카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연히 들은 직원들의 대화에 커피잔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언니, 이번에도 월급이 안 들어왔어요. 집 월세를 어떻게 내야 할지.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어린 친구들이었습니다. 월급이 밀린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벌써 3개월째 월급이 제때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희는 매일 새 명품을 들고 다니면서 직원들 월급은 제때 주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매장 수익금으로 명품을 사느라 직원들 월급을 밀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또 새 명품백을 사오셨어요. 우리 월급으로 사신 것 같아 속상해요. 가게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면서도 직원들은 쌓여가는 생활고에 힘들어했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하고 집월세도 내야 하는 어린 직원들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어떤 직원은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생활한다고 했고 또 어떤 직원은 밤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20살 난 직원은 동생 학원비를 벌어야 해서 매일 늦게까지 일한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소희는 직원들이 야근할 때도 추가 수당은커녕 저녁값 한 번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출이 적다며 직원들을 다그치기만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생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소희의 매장 벽에는 직원을 가족처럼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구가 무색하게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매장 앞을 지날 때마다 북적이는 손님들을 보면서 장사가 잘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매장은 늘 손님으로 가득한데 직원들은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소희는 매달 새로운 명품백에 최신 외제차까지 모는데 정작 직원들 월급은 밀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 매출이 괜찮은 가게 같은데 이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매장 문을 닫을 시간 소희가 금고에서 현금 다발을 챙기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매일 저녁 정산 후에 현금을 따로 챙기는 모습이 수상해 보였습니다. 카드 단말기 옆에는 작은 메모장이 있었는데 거기엔 현금 결제 금액만 따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실제 매출과 신고 매출을 다르게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정황들로 미루어 보아 소희가 매장 수익의 상당 부분을 빼돌리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호화로운 생활은 이렇게 숨겨진 매출에서 나오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런 의심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제 생각이 틀렸다면 소희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의심들이 계속 쌓여가는 것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소희도 온다고 했어요. 민후의 전화를 받고 며칠 만에 다시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매장 직원들에게 차갑게 대하고 월급도 제때 주지 않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기다리셨죠?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와인 한 병 가져왔어요. 매장에서 보던 차가운 표정은 사라지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게다가 제 옆자리에 앉아 팔짱까지 끼며 친근하게 굴었습니다. 식사 내내 완벽한 효녀 연기가 이어졌습니다. 음식을 제일 먼저 제 그릇에 덜어주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골라 수시로 채워주었습니다. 어머님, 이 안심은 부드러워서 드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썰어드릴게요. 민우가 회사 이야기를 할 때면 저를 슬쩍 보며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민우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우자 순식간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다정하게 웃던 얼굴은 지루하다는 듯 휴대폰만 바라보았고 저에게 하던 말투도 퉁명스럽게 변했습니다. 민우가 돌아오자 마치 마법처럼 다시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친절하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여러 번의 식사 자리에서 반복됐습니다. 민우 앞에서는 건강식만 먹는다고 하고 주말에는 효도 관광을 가자고 하면서 정작 약속 당일이 되면 피곤하다며 취소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눈물까지 글썽이며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민우의 눈치를 보며 마지못해 병문안을 왔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완벽한 연기가 더욱 불편했던 이유는 민우가 이 모든 걸 진심으로 믿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착한 아들은 예비 신부의 효심에 감동했고 저를 위하는 마음이 크다며 자랑까지 했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동네 맛집에서 민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여졌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소희에 대해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 소희 얘기하시려고요? 소희 정말 착하죠? 걱정스러운 마음을 전하려 했지만 민우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예비 신부를 감쌌습니다. 소희의 이중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민우의 눈빛은 이미 방어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제때 안 주고. 요즘 장사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소희가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엄마가 아세요? 아들의 대답에 속이 상했습니다. 직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민우야, 소희가 엄마한테 대하는 태도가. 엄마, 소희가 얼마나 엄마를 존경하는데요? 매번 엄마 건강 걱정하고 선물도 챙기고. 제가 보았던 차가운 눈빛, 매장에서의 거친 행동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귀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소희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걱정하지 마세요. 소희는 정말 좋은 애예요. 엄마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들은 소희의 모든 행동을 긍정적으로만 해석했습니다. 매장에서의 불법 행위도 직원들을 향한 갑질도 이중적인 태도도 모두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민우의 눈에는 소희가 완벽한 예비 신부로만 보였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보여주는 효심 가득한 모습만 믿고 있었죠.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아들의 눈이 멀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눌수록 오히려 아들과의 거리만 멀어지는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민우 앞에서 보여주던 그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월급을 드리기 위해 건물 청소를 맡아주시는 분을 찾아갔습니다. 상가 건물 1층에 들어섰을 때부터 어딘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멀리서 말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와 가볍게 언성을 높이는 정도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졌고 화가 잔뜩 섞인 말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자 멀찍이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상황이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청소 아주머니가 한쪽에 서 있었고 예비 며느리가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키며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더럽게 청소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뭐 하신 거예요? 소희의 말은 날카롭고 뾰족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한 손으로 앞치마 끝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손은 작은 흔들림조차도 감출 수 없을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항상 성실하게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비가 온 날이든 눈이 내린 날이든 건물 안팎을 꼼꼼히 닦아내는 모습이 제 눈에 선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모욕을 받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소희는 한 발 더 다가가더니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게 청소가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상태면 제가 직접 해야겠네요. 바닥으로 떨어진 종이컵에서는 커피 얼룩이 퍼져나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순간 멈칫하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어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고 얼룩을 닦기 시작하는 아주머니를 보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어깨가 얼마나 무거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소희는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번에는 바닥뿐 아니라 쓰레기통까지 문제 삼으며 아주머니를 몰아붙였습니다. 쓰레기통도 비우지 않고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건물 이드럽다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소희의 말에는 자부심인지 강박인지 모를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모든 것이 완벽해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경험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가 있다 해도 이건 너무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자존심을 바닥에 내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등을 돌리고 자리를 떠나려 할 때 아주머니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은 더 깨끗이 해놓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말을 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대답도 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너무도 당황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 걸음 내딛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천천히 걸레를 짜는 모습이 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일어나서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체구의 힘없는 어깨가 더 작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날 상가를 둘러보기 위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던 중 어디선가 다급하고 불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짧고 날카롭게 끊어졌고 어조는 마치 명령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예비 며느리가 경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 대화라고 하기엔 일방적인 질책처럼 들렸습니다. 이 차 여기 못 세우게 했잖아요. 왜 주차 관리를 이렇게 대충 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태도는 거칠었고 손은 허리에 얹혀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약간 숙이며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너무 낮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말을 끊으며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됐고요. 다음부터 이런 실수 없게 하세요. 알겠죠? 그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경비원은 건물 관리와 안전을 위해 매일 구석구석을 살피며 애쓰는 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노고가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소희가 왜 그렇게 날카로워졌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 매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쌓여 있었고 그 스트레스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행동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희는 한 발 앞으로 다가가며 경비원을 손짓으로 가리켰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일로 자꾸 귀찮게 하지 말아요. 경비원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얇은 안경을 고쳤으며 무언가 말하려다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경비원의 손은 무릎 옆으로 매달린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투와 태도는 한쪽으로 쏠려 있었지만 경비원의 얼굴에는 억지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자신이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표시 같았습니다. 소희는 대꾸도 듣지 않고 발걸음을 돌려 상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상인 한 명이 조용히 경비원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지막한 한숨이 흘러나오는 것도 들렸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경비원이 얼마나 자주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건물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이 몹시 속상했습니다. 소희는 돌아와 아무렇지 않게 매장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건물 안팎을 책임지는 경비원의 하루가 얼마나 힘들지 생각하면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비원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조금 더 처져 보였고 손에 들린 수첩은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저녁에 식사를 하자며 나를 찾아왔습니다. 한참 바쁜 나이인데 이런 시간을 내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고지어 나온 말은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예비 장모님이랑 같이 식사하면 어떨까 해서요. 서로 한번 얼굴을 제대로 배워야 할 것 같아서요. 내키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아직 소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내게 의심과 불편함을 남긴 상태였고 그 어머니까지 마주한다는 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기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약속은 바로 다음 주로 잡혔습니다. 장소는 소희 어머니가 좋아한다는 한식당이었습니다. 약속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식사를 함께 한다는 단순한 행동이지만 상대의 성격이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약속 당일 한식당에 도착했을 때 소희와 그녀의 어머니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소희는 늘 그렇듯 밝은 미소를 지으며 내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정말 기대하고 계셨거든요. 소희 어머니는 점잖은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다소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 딸이 부족한 점이 많을 텐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인사였지만 그녀의 말투와 표정에는 묘한 단호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은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태도처럼 보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는 비교적 평범하게 이어졌습니다. 음식 이야기를 나누고 아들과 소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대화 중간중간 소희 어머니는 아들 민우의 상황이나 내 재산 상태를 은근히 묻는 말들을 꺼내놓았습니다. 민우 씨는 정말 열심히 일하신다면서요. 요즘 이쪽은 참 유망하다던데 회사도 많이 크고 있겠어요. 그 말에 아들은 자랑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저는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를 떠보는 듯한 태도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소희 어머니는 대화 도중 나를 흘긋 보며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물려줄 게 많으면 참 든든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집은 크진 않지만 딸 아이를 위해 적금이라도 부어뒀거든요. 이 말이 내 귀에 꽂히는 순간 속에서 작은 불씨가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말을 삼키며 웃는 표정을 지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녀가 정말 딸을 위해 이렇게 애쓴 걸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준비한 걸까 싶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대화는 어색한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소희와 아들은 대화를 끌어보려 했었지만 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향해 쉽사리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뭔가 풀리지 않은 실타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과 함께 이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서자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날카롭게 끊기며 주의를 울렸습니다. 눈길을 돌려보니 예비 며느리가 한쪽 손을 허리에 올린 채 상대 차량 운전자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멀찍이 서서 상황을 지켜보던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보았습니다. 어머, 저 사람 소희 맞는 것 같은데요. 가서 도와줘야겠어요. 그 말에 저는 손을 들어 아들의 행동을 막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자.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겠다. 아들은 의아한 듯 나를 바라봤지만 저는 눈을 주차장 쪽으로 고정한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여기 주차 공간 표시 안 보이세요? 제가 먼저 들어왔는데 왜 뒤에서 빵빵거리고 그래요? 상대방은 중년의 남성으로 차에서 내린 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크게 한숨을 쉬며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소희는 그의 말을 끊고 다시 큰 소리로 대응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지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는 여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상황이 더 악화될까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서 말리기 전에 일이 더 커지면 어쩌죠?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요한 건 말리는 게 아니라 소희가 스스로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보는 거야. 지금은 지켜보자. 내 말에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속으로 두 사람이 왜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는지 고민했습니다. 소희의 성격은 종종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쪽으로 드러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주차장에서조차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잠시 후 상대방 운전자는 목소리를 조금 높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양보하려 했는데 이렇게 화내시면 저도 참을 수 없네요. 도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 말에 소희는 더 흥분하며 차문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점점 격해졌고 말투는 빠르고 강압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더 이상 말다툼을 이어갈 의지가 없어 보였는지 조용히 고개를 돌리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소희는 그를 향해 몇 마디를 더 던지다가 결국 손을 허리에 얹고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나자 주차장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소희를 향해 다가갔고 저는 뒤에서 천천히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희가 왜 이렇게 상황을 풀어나가는지,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해졌습니다. 결혼 준비에 대해 얘기하자는 말이 나왔을 때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며 두 집안이 의견을 조율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대화에서부터 소희가 꺼낸 말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희는 말투에 전혀 부담감이 없는 듯 편안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식은 좀 특별했으면 좋겠어요. 호텔 예식장에서 진행하고 싶고요. 화려한 장식과 넉넉한 음식도 꼭 준비했으면 해요. 처음에는 단순히 소희가 자신이 꿈꾸던 결혼식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한 번뿐인 중요한 날이니 하고 싶은 말이 많을 수도 있겠다는 이해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이어질수록 소희의 말은 점점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준비 비용은 시댁에서 전적으로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내용은 전혀 배려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다 준비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들으니 살짝 괘씸도 하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소희 어머니도 가만히 고개만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미 이 상황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듯해 보였습니다. 소희는 그 말을 꺼낼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까지 하나하나 늘어놓으며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웨딩드레스와 신혼여행도 최고급으로 준비하고 싶어요. 이런 건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하잖아요. 말을 듣는 내내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일이자 양가 가족 모두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소희는 오직 한쪽에서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소희를 말리지도 나를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왜 이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나를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소희의 말에 동의하고 있는 건지 도통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소희는 결혼식 이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끝나고 나면 신혼집도 시댁에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가 일었습니다. 단순한 제안이라기엔 너무 일방적인 요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말투에서는 부탁하는 사람의 겸손함이 보이지 않았고 자신의 바람만 강조하며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만 보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결혼이라는 중요한 순간에 두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복잡하고 씁쓸한 기분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소희의 태도가 단순한 미숙함 때문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준비된 요구인지도 헷갈렸습니다. 대화가 마무리될 즈음 방 안은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소희의 마지막 말을 가슴에 담아두며 대화의 끝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에 소희를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평소처럼 가벼운 약속인 줄 알았는데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아들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에서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내 방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아들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으려 했지만 아들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소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어머니랑 소희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할 거냐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느낀 혼란이 얼마나 클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키운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 사이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니 상처받았을 그의 마음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도 소희가 이런 말을 꺼낸 것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일인데 왜 이런 질문이 필요했을까 싶었습니다. 민우야, 소희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말해줬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달라고 했어요. 본인이 어머니와 자주 비교당한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저한테 확신을 받고 싶었다고 해요. 소희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예비 시댁에 대한 걱정과 부담이 생겼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아들을 이렇게 압박하는 건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말이 많은 상황이었지만 아들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그건 소희가 정말 큰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일 거야. 하지만 그런 질문은 너한테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걸
소희가 몰랐던 것 같아.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내 아이는 이런 상황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눌려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 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 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민우야, 너도 알겠지만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은 비교하거나 저울질할 대상이 아니야. 내가 그런 질문을 받을 이유도 없고 소희도 너를 이런 방식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안 돼. 아들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소희는 제 대답에 실망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침묵하며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고민은 단순히 소희와의 관계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가족으로서의 책임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얽혀 있었습니다. 민우야, 내가 최선을 다해 소희에게 너의 진심을 말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소희도 그 진심을 이해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 속에서 여전히 자신을 잃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보며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들어 민우와 소희 그리고 나 셋이 함께 식사하는 일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평소 대화를 통해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자리들이었지만 오늘의 대화는 평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차를 마시며 자연스레 가족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미소를 띠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소희야, 혹시 손주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니? 민우도 아빠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기에 그 행복을 민우와 소희도 함께 느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대답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아이 없이 살 거예요. 개나 키울까 해요. 소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표정에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강한 신념과 계획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신념이 내게는 너무 갑작스럽고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소희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요. 아이 키우는 건 제 삶을 포기하는 것 같아서요. 저는 제 일도 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소희의 말은 그녀의 솔직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앞에서 민우와의 미래를 말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민우는 옆에서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소희의 생각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내 표정이 굳어진 것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주에 대한 기대는 단순히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확장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사랑이 싹트는 모습은 나에게 있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민우가 아버지가 되어 아이를 품에 안는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 짓곤 했는데 그 순간 그 모든 상상이 허물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희는 그런 내 마음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태도에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 의지는 물론 존중해야겠지만 동시에 내가 느끼는 실망과 아쉬움도 결코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민우가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습니다. 어머니,
소희도 요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거예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민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답답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저 지나치게 고지식한 건지 아니면 소희가 너무 자기중심적인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의 대화는 내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남겼습니다. 며칠 전부터 건물에 입점한 상인들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체로 조용한 분위기였던 상가였기에 이런 전화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불만이겠거니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한 통, 두 통 점점 빈도와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장님,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매장 사장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한 상인의 목소리는 불안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정을 묻자 들려오는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자신의 매장 근처에 물건을 쌓아두지 말라며 상인들에게 강압적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고압적인 태도로 위협을 가하며 이 건물은 우리 어머니의 상가니까 내 말을 따르세요라고 말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이 건물은 내 노력과 희생으로 일궈낸 소중한 자산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비 며느리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니 화가 나는 동시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상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매장 앞을 막고 진열대를 치우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지나가는 손님들이 소희의 매장을 더 잘 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장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을 저희가 감당해야 하죠? 그 상인의 목소리에는 참다 못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뒤에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상가가 상인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는데 이젠 그곳이 갈등의 장소로 변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상인들과 소희가 직접 충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상가 공용 주차장에서 다른 상인이 주차 공간을 사용하자 소희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다는 겁니다. 이곳은 내 집안의 상가니까 나한테 허락받고 써야죠라는 말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내 이름이 언급되며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에 점점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상인들은 나를 찾아와 해결을 요구했지만 어떻게 말해야 소희가 이런 행동을 멈출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우에게도 상황을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와의 관계가 더 나빠질까 봐 걱정도 됐지만 상가를 더 이상 이런 상태로 놔둘 수 없었습니다. 내가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떠나겠다는 말까지 꺼내기 시작하자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소희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생각이 꼬리를 물며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상가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소희의 매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갈등을 꺼내놓기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소희의 매장에서 옷을 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매출에 보탬이 되면 더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에게 연락해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상가 안에 볼 것도 많고 소희의 매장에서 옷도 살 겸 좋은 시간을 보내면 서로 기분 좋은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도 흔쾌히 응해줬습니다. 그렇게 몇몇 친구들과 함께 상가로 향했습니다. 매장에 도착했을 때 소희는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밝은 미소로 인사하며 친구들을 소개했고 모두가 친근하게 대화하며 분위기는 꽤 괜찮았습니다. 매장은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고 옷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옷을 살펴보며 진지하게 구매를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 옷 참 예쁘네요. 사장님, 이거 다른 색깔도 있나요? 소희는 살짝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질문에 답했지만 태도는 다소 딱딱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와중이라 그런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 매장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소희가 친구들에게 다소 날카로운 말투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장사하는데 너무 시끄럽네요. 이러면 다른 손님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그만 돌아다니시고 나가주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매장에 들어와 옷을 고르던 친구들이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즐겁게 대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매장을 나가기 시작했고 소희는 아무렇지도 않게 계산대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상가를 잘 되게 하고 싶은 마음에 찾은 자리에서 이런 장면을 보게 되니 무언가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님을 내쫓을 만큼의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내가 있는 걸 눈치챘는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손님들이 너무 떠드셔서 장사에 방해될 뻔했어요. 조금 불편했지만 제가 잘 정리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소희가 자신의 매장 운영 방식을 고수하려는 건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을 처리해야 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피곤한 기색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잠시 망설였지만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아들을 부르며 자리에 앉혔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만이 아니라 그동안 보고 느낀 모든 걸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민우야, 너랑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서 그래. 아들의 표정은 조금 굳었지만 내가 진지한 태도로 시작하니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상가에서 벌어진 일들, 소희가 다른 상인들과 부딪힌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로부터 온 전화와 그들이 느꼈던 불편함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게 그냥 오해나 작은 실수라고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몰라. 하지만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한 문제야. 소희가 의도한 게 아니더라도 지금 이 상황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어. 내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지만 그 감정을 꾹 눌러 담았습니다. 소희의 매장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의도적으로 도와주려 했던 내 마음, 그리고 그곳에서 들었던 날카로운 말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내가 화장실 간 사이 소희가 친구들에게 시끄러워서 장사 안 된다며 나가달라고 했어. 나중에 들었을 땐 정말 깜짝 놀랐어.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데리고 간 손님이었는데 그렇게 대한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다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민우야, 결혼이라는 건 단순히 두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서로가 속한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소희의 태도를 보면 그런 부분에서 너무 걱정이 돼. 그동안 소희와의 만남 속에서 느낀 불편함과 실망스러움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로서 보여준 무례함과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을 멈추고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우야,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길 누구보다 바라고 있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소희랑 결혼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혼란과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를 탓하거나 다그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 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손은 작고 거칠었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은 누구보다 진심이었습니다. 소희의 매장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상가 문제로 시작된 갈등을 풀어가려 노력하면서 소희의 매장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됐습니다. 소희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독특하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했지만 그날따라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더 잘 들어왔습니다. 매장을 둘러보던 중 계산대 근처에 쌓여있던 서류 더미가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무언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부와 판매 내역은 상식적인 매장 운영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장부는 두 종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판매 기록처럼 보였지만 다른 하나는 어딘가 감춰진 듯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숫자가 꼼꼼히 적혀 있었지만 매장 안의 실제 판매 상황과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제가 세운 상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소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소희야, 여기 적힌 내용은 뭘 의미하는 거니? 매출 기록 같아 보이는데. 소희는 잠시 멈칫하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건 그냥 참고용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뭐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태도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말을 얼버무리는 것 같았고 눈을 피하며 대화를 빨리 끝내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엔 의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며칠 뒤 다른 상인들과 이야기하던 중 소희의 매장이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상인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소희 매장 이상한 점 많아요. 매출이 많은 것 같은데 신고는 너무 적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소희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소희의 매장에서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판매와 수익이 매출 기록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부를 여러 번 살펴보며 느껴진 불일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조작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저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소희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소희의 행동이 아들과의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소희가 집에 놀러 온 날이었습니다. 민우와 함께 들어온 소희는 밝게 인사를 하며 현관을 지나왔습니다.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려고 주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두 사람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손님이 왔으니 더 따뜻하게 대하고 싶어 준비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달리 민우와 소희의 대화가 더 깊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처럼 들렸습니다. 어디에서 외식을 할지, 이번 주말에는 무엇을 할지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 대화가 점점 진지해졌고 대화의 주제가 바뀌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끓이며 준비를 마치려던 순간 소희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민우 씨, 결혼하면 우린 따로 사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건물들도 우리가 관리해야죠. 그 말이 들리자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니길 바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제게 있어 집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의 뿌리이자 정이 깃든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소희의 말투에는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마치 집과 건물들이 단순한 소유물로 여겨지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하면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잖아요. 어머니도 좀 쉬셔야죠. 민우 씨도 어머니 곁에서 신경 쓸 일 없게 해야 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끓이던 손은 얼어붙었고 찻잔에 물을 따르려던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에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방금 들은 말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화를 나누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점점 불안과 서운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잠시 후 소희는 민우에게 더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거실로 나가기 전 한동안 멈춰서서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비 며느리 소희의 매장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매장을 방문했던 날 이후 함께 갔던 친구 중 한 명이 다시 소희의 매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 옷을 좋아하던 친구였기에 특별한 일이라기보다는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 다시 보러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친구가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친구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친구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매장에서 옷을 보고 있는데 소희가 한 남자랑 밖에서 얘기하는 걸 봤어. 처음엔 그냥 손님인가 싶었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더라. 둘이 가까이 서서 대화하는 모습이 너무 친밀해 보였어. 친구가 보고 느낀 것을 하나씩 설명할 때마다 머릿속이 어지러워졌습니다. 그 남자가 갑자기 소희 손을 잡으면서 웃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가서 더 보려고 했는데 둘이 카페 쪽으로 걸어가더라. 친구의 말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 상황을 목격했을 때 느꼈던 혼란과 충격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우와 결혼을 앞둔 소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조차 괴로웠습니다. 친구는 이어서 그 남자가 소희의 전 남자친구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남자친구라고 들었는데 둘이 아직도 연락하고 만나는 것 같아 보여.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민우를 떠올리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민우는 소희를 사랑하고 미래를 함께 그리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알게 되면 어떤 상처를 받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상황을 믿기 어려운 마음과 동시에 친구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사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로 민우와 소희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소희와의 대화를 통해 이 일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민우가 믿고 있는 예비 배우자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웠고, 동시에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희의 행동에 대한 의혹이 계속 쌓여가면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가의 상인들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는 갈수록 많아졌고 그 내용도 점점 심각해 보였습니다. 민우와의 결혼을 앞두고 이런 문제를 외면한다면 더 큰 후회로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상가를 돌며 상인들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상인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몇 번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바로 드릴게요. 그 말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은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몇몇 상인들이 CCTV 자료를 함께 확인하자며 제안을 했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화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소희가 매장 앞에서 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로 보였지만 대화의 길이와 태도는 단순한 손님과의 관계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남자가 소희의 손을 잡으며 웃는 장면에서는 상인들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남자가 전 남자친구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몇 번 본 사람들도 많아요. 상인의 말에 저는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우와 결혼을 앞둔 소희가 이런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화면 속 두 사람은 매장 앞에서 잠시 대화를 나눈 후 함께 걸어가며 사라졌습니다. 이어 다른 화면에서는 상가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소희의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소희는 한 상인과 크게 다투고 있었고 그 대화 속에는 상가가 자기 가족 소유라는 식의 발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참았던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상가 분위기도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화면을 보며 제 가슴속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상황을 민우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결심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상가를 막 나서려는 순간 상가의 한 상인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소희 사장님이 직원들 임금을 못 줘서 문제가 됐다고 들었어요. 고발까지 당했다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그 말이 끝나자 상인의 표정에는 걱정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소희가 매장에서 직원들과 갈등을 겪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고발당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직접 사실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소희의 매장을 찾았습니다. 매장 안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소희를 보자마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묻고 싶었지만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희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차분히 물었습니다. 소희야, 직원들 임금 문제가 있다던데 이게 사실이니? 소희는 표정이 살짝 굳어지더니 대답을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 매출이 좀 부족해서 임금을 조금만 늦춰달라고 했던 건데 직원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금방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어머님이 신경 쓰실 문제 아니에요. 왜 남의 가게 돈 문제까지 신경 써요? 소희의 태도는 사과보다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직원들의 입장이나 고충을 헤아리는 모습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말을 들으며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소희의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하루하루를 생계를 위해 버티고 있을 텐데 약속된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큰 불안과 고통일지 쉽게 그려졌습니다. 소희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말 속에는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무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자신을 변호하려는 듯한 모습이 더 강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상가를 나오면서 이 일이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는 문제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겁다 못해 벅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소희와 관련된 사실들을 민우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아들이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한다면 더 큰 상처를 받을 거라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으면서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있는데 이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민우야, 오늘 엄마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아들은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의 진지한 말투를 느꼈는지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소희와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 남자친구와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친구가 목격한 상황과 CCTV를 통해 확인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전했습니다. 말을 이어갈수록 아들의 표정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어 직원 임금 체불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다. 소희가 매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고발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제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민우, 내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엄마는 너무 걱정돼. 그래서 엄마는 이 결혼을 허락할 수가 없어.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의 말을 듣는 동안 손에 힘이 들어갔고 숨소리마저도 깊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전한 사실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너를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낸 거야. 결혼은 평생의 일이니까 내가 이런 상황을 정확히 알고 판단했으면 좋겠어.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게 말을 걸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며칠 동안 민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도 나가지 않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에 걱정이 커졌습니다. 방문 앞에 서서 노크를 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이 결혼을 계속 진행했을 때 벌어질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해 제 선택은 옳았다고 믿으려 했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간단한 음식을 놓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우가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원인이 소희에게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민우를 속이고 직원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아가 상가의 신뢰까지 무너뜨린 행동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마지막에는 탈세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가를 돌아다니며 상인들과 대화하던 중 소희의 매출과 장부가 심각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미 확인한 내용이지만 상인들조차 소희의 행동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더욱 상황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이런 말 하긴 조심스러운데 소희 사장님이 정직하게 일하지 않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이에요. 매출과 신고 내용이 너무 다르다고 소문이 많아요. 그 말은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소희의 행동이 상가와 가족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를 속이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자신만을 위해 움직이는 소희를 그대로 두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검찰에 제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와 상인들로부터 얻은 증언들을 정리해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CCTV 영상, 장부 불일치 내역,
그리고 여러 증거를 준비하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면서도 끝까지 믿고 싶었던 마음이 한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우에게 돌아갈 상처를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고 소희의 매장은 점점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탈세 사실이 드러났고 매장은 결국 폐쇄 조치를 받았습니다. 소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감당하려 했지만 모든 일은 이미 밝혀진 뒤였습니다. 매장이 폐쇄된 뒤에도 상가에는 한동안 소희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민우가 회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한때 민우와 미래를 함께 그리던 사람이 이렇게 끝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실망이 있었지만 동시에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소희가 탈세와 임금 체불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매장은 폐쇄되었고 여러 혐의가 밝혀지며 결국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상가의 상인들 역시 소희가 보여줬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오래전부터 불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구속 소식에 놀라기보다는 모두가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을 때 민우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눈빛 속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리고 소희와의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저도 여기서 멈출 수 없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의 결단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우는 오랜 시간 고민하고 고통을 이겨내며 결국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비록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는 강한 의지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몇 주 동안 방에 틀어박혀 있었던 자신을 되돌아보며 서서히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 갔습니다. 회사에도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고 평소 좋아하던 운동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기력했던 그의 얼굴에 점차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보니 마음 한편으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소희의 구속 소식이 들린 날, 민우는 저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내가 사람을 너무 믿고 중요한 걸 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민우는 자신을 탓하거나 후회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지켜보며 그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민우는 친구들과도 더 자주 어울리며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면서도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 결국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민우가 겪은 시간들도 쉽지 않았지만 그는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우리의 인생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해야 하고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느꼈습니다. 지금 민우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며 한층 더 성숙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예상치 못한 시련과 마주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순간이 어렵더라도 그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고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순간을 어떻게 견디고 어떤 교훈을 얻느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민우처럼 빛나는 새 출발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과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은 댓글을 보며 힘을 얻고 싶습니다.